안녕하세요. 오늘은 세포 속의 시그니처 7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장에서 마이어 박사는 공룡의 멸종이나 최초 생명의 출현과 같은 과거 사건의 원인을 추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학을 원인 규명학적 과학 또는 역사과학이라고 하는데요. 마이어 박사는 이러한 역사과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리나 화학 같은 작동과학과는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7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제7장 단서에서 원인으로 1986년 달라스를 떠날 때 나는 찰스 텍스턴과의 논의 중에 생겼던 의문들에 사로잡혀 있었다. DNA로부터 설계를 추론하는 것이 엄격한 과학적 논증으로서 공식화될 수 있을까? 먼 과거를 연구하는 뚜렷한 과학적 방법이 있는가? 내가 케임브리지로 떠났을 때 나는 텍스턴의 아이디어에 관심은 있었지만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다. 일례로 두 유형의 과학의 차이점에 대한 그의 설명이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구별은 그럴듯했지만 더욱 명확하고 적절한 이유가 필요했다. 그렇지만 나는 곧 다른 과학자들도 흔히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유사한 구분을 해왔음을 발견했다. 하버드의 고생물학자이자 역사과학자인 스티븐 제이 굴드는 지질학, 진화생물학과 고생물학 등 역사과학은 화학 및 물리학과 같은 실험과학과는 다른 방법들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흥미롭게도 그는 또한 역사과학과 실험과학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이론의 검증 가능성을 의심하여 과학적 엄격함에 대한 도전에 직면했던 진화론의 정당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굴드는 역사과학적 이론이 검증은 가능했지만 반드시 제어된 실험실 조건 아래서 실험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대신에 그는 역사과학자들이 그들의 이론들의 설명 능력을 평가하여 검증해 왔음을 강조했다. 설계가설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까? 어쩌면 지적설계론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역사과학적 이론으로 고안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러한 이론은 제어된 실험실에 설정된 환경 속에서 예측을 만드는 능력보다는 그 설명 능력의 평가를 통해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의 기원 연구자들이 설명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잘 이해하게 된 후였던 케임브리지에서의 둘째 해에 나는 텍스턴과의 토론에서 내가 처음으로 가졌던 의문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역사과학적 조사의 독특한 형태가 있는가?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과거에 대해 추론을 하는가? 이런 추론들은 검증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내 마음 한켠에는 또 다른 의문이 계속 남아 있었다. 만일 역사과학적 추론의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추론이 지적 설계에 대한 엄격한 과학적 주장을 확립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가? 나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과거를 탐구하는지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방법들을 처음으로 개발하고 세련되게 만든 19세기의 과학자들과 과학 철학자의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찰스 다윈과 그의 멘토였던 지질학자 찰스 라이엘과 같은 대가들에게로 나를 이끌었고 다윈 라이엘과 함께 생명 지구 우주의 역사를 조명하기 위한 과학적 조사 방법을 고안하고 개척한 몇몇의 덜 알려진 전문가들에게로 나를 이끌었다. 과거 원인들의 과학. 캐나다 엘버타에 있는 왕립 타이렐 박물관을 방문하면 고대 생물의 환상적 집합체로 캄브리아기의 해저가 아름답게 재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니면 케임브리지의 고생물학자인 시몬 컨웨이 모리스의 버제스 세일에 관한 책의 4장을 읽으면 당신은 진귀한 생명체들로 가득 찬 고대 해양 환경으로 생생한 가이드 투어를 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과학자들은 이러한 고대 환경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일까? 아주 오래전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기 위해 그들은 어떤 추론 방법을 사용할까? 그런 질문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곧 알게 되었다. 1830년대에서 1840년대 뛰어난 과학자이자 철학자이며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의 석사였던 윌리엄 휴엘은 이 문제를 다룬
과학의 본질에 관한 2권의 책을 출판하였다. 휴엘의 연구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의 자연세에 대한 관심의 급증과 때맞춰 출판이 이루어졌다. 1830년대에는 라이엘의 영향력이 큰 지질학 원리가 출판되었었고 공룡 화석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설명이 나왔으며 생명의 역사에 관한 새로운 진화 사상이 엘리트 과학자 사회에서 유포되고 있었다. 휴엘은 저서인 귀납적 과학의 역사와 귀납적 과학의 철학에서 물리와 화학 같은 과학들을 문자적으로 과거 원인에 대한 연구라는 의미의 원인 규명학적 과학과 구분하였다. 그리고 원인 규명학적 또는 역사 과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비역사 과학과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원인 규명학적 과학 또는 역사 과학은 자연이 일반적으로 작동하는 보편적인 법칙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고대의 조건들이나 과거 원인들을 알아내고자 하는 특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둘째, 비록 휴엘은 법칙이 종종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해준다고 인정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역사과학은 일반 법칙을 참조하기보다는 오히려 과거의 원인적 사건을 참조하여 나타난 결과인 현재의 사건들을 설명한다. 역사과학자들은 현재의 어떤 관찰 가능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서 과거의 사건 또는 일련의 사건들의 발생을 인용한다. 예를 들어 지질학자는 알프스의 기원에 대해서 특정 지각 표층의 충돌과 퇴적층들의 층상 단층화 그리고 이어서 그 층들이 접히고 단층이 생성되는 일련의 지질학적 사건들의 결과로서 설명하고자 할 것이다. 역사과학자인 조나단 호즈가 설명한 것처럼 휴엘은 역사과학이 만류인력과 같이 운동의 항구적인 원인이 되는 힘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 결과들을 만들어내왔던 원인들을 연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셋째, 역사과학자들은 고대의 조건들을 재구성하기 위한 시도로서 독특한 추론 방법을 이용했다고 휴엘은 주장했다. 원인 결과 관계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여 역사과학자들은 거꾸로 추정하면서 나타난 결과들로부터 과거의 조건들과 원인들을 추론한다. 굴드가 나중에 표현한 것처럼 역사과학자들은 역사의 결과들로부터 역사를 추론해 나간다. 예를 들면 캄브리아기의 환경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굴드나 컨웨이, 모리스와 같은 고생물학자는 현재의 화석들과 또 다른 단서들에 근거하여 과거에 대한 추론들을 하였다. 그들은 과거의 환경과 일단의 조건들을 그들이 발견한 증거의 원인으로서 추론하였다. 다른 역사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단서에서부터 거꾸로 원인들을 추론하였다. 7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역사과학에서 과거 사건의 원인을 추론하는 귀추적 논증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의 이전 강의 요약본을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역사과학적 추론법의 개척자는 찰스 다윈과 그의 멘토였던 찰스 라이엘이었습니다. 그러면 귀추적 논증법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이 귀추적 논증 방법의 기본적인 논리 구조는 먼저 전제가 있는데요. 이 전제는 우리의 그 반복적이고 한결같은 경험으로부터 확립된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기 예를 든 대로 비가 오면 도로가 물에 젖는다. 이거는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제를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결과 이것들을 전제에 비추어서 사건을 분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리 집 앞에 도로가 물에 젖어 있다라는 거를 봤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위의 전제에 비추어서 비록 내가 어젯밤에 비가 오는 거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비가 오면 도로가 물에 젖는다는 그런 그 전제에 비추어 봤을 때 어젯밤에 비가 왔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추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 본다 그러면 화산이 폭발하면
산 주변에 화산재가 떨어진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뭐 화산이 폭발되면은 반드시 이제 그 화산재도 같이 나와갖고 그 주변에 이제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하나의 전제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백두산을 등정하다가 백두산 주변에서 여러분이 화산재를 봤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그 위에 있는 전제, 화산이 폭발하면 산 주변에 화산재가 떨어진다라는 그 전제에 비춰봤을 때, 비록 내가 백두산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과거에 백두산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기추적 논증을 이렇게 그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된 결과에 대한 최선의 설명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우리가 그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과적 적합성이라는 겁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인과적 적합성이라는 거는 이 원인이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적합한지,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조금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예를 들면 물에 젖은 도로에 대한 원인으로서 비가 왔다라는 거는 이제 인과적으로 적합한 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화산재에 대한 원인으로서 화산 폭발, 이것도 역시 인과적으로 적합한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게, 문제된 결과에서 지금 고려되고 있는 원인이 인과적으로 적합한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이거를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반복적이고 한결같은 우리의 그 경험에 근거해서 그러한 원인 후보는 지금 문제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그런 또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고려되고 있는 그 원인 후보는 현재에도 문제된 결과를 산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즉 지금도 동일한 결과를, 문제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원인 후보가, 그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역사과학에서는 동일 과정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사건의 원인을 추론할 때 현재 그 인과적 효과가 입증된 원인을 원용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18세기, 19세기 그 과학 분야에서 우리가 과거 사건의 원인을 추론할 때 이거를 그 확립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그 원칙으로 그 세워지게 됐고요. 역사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예에서 문제점을 느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도로가 물에 젖어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 어젯밤에 비가 왔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도로를 물에 젖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어젯밤에 비가 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점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아주 타당한 문제점을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어떤 한 원인 후보의 인과적 적합성만을 가지고 그 사건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된 결과에 대한 최선의 설명을 우리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인과적 적합성과 함께 또 한 가지 점검해야 되는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인과관계 존재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이 좀 어렵게 들리긴 하는데 별로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거기 설명이 나와 있지만, 지금 고려되고 있는 그 원인이 실제로 과거에 존재하여 문제된 결과를 산출했는지를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을 그거를 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요즘에야 뭐 곳곳에 CCTV가 있으니까 그 CCTV를 확인해 갖고선 뭐 입증을 할 수 있겠지만, 아주 오래전 일어난 그 사건들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또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역사과학에서는 인과관계 존재의 기준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주어진 모든 단서들에 대해서 그 모든 단서들을 설명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원인이 확립이 될 때 그러한 그 결과들의 존재는 원인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역사과학에서 사용하는 표준적인 추론법입니다. 아까 예를 든 경우를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단순히 도로가 물에 젖어 있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 어젯밤에 비가 왔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도로를 물에 젖게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뭐 물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뭐 물을 흘려가지고 거기가 물에 젖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옆집 아저씨가 이른 새벽에 그 카워시를 하다가 그게 물이 흘러갖고선 우리 집 앞 도로가 젖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그 잔디밭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해갖고선 그게 그냥 도로까지 그냥 물이 다 뿌려져 갖고선 그 도로가 물에 젖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그 원인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에 젖은 도로 요 한 가지만 보고 어젯밤에 비가 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그 모든 가능한 후보를 목록에 집어넣어야 돼요. 뭐 비가 온 거, 어젯밤에 비가 온 거, 또는 뭐 이웃집 아저씨가 카워시를 했을 가능성, 또는 아침에 물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흘렸을 가능성, 또는 우리 집 그 잔디밭 스프링클러가 오작동을 해서 거기에다 도로에다 물을 뿌렸을 가능성, 이런 가능한 모든 그런 그 원인 후보들을 우리가 목록에 집어넣고 이제 과연 어떤 것이 진짜 이 사건을 일으킨 것인지에 대해서 그거를 철저하게 그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도로가 물에 젖어 있는 거 하나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원인 후보가 존재할 때는 그 원인 후보들 중에서 유일한 원인만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추가적 단서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 앞에 도로하고 또 다른 곳의 습기 상태 같은 거를 우리가 같이 조사를 해보는 것이죠. 우리 집 앞에 도로는 물이 젖어 있는데 저 다른 데 가보니까는 그러니까 뭐 옆집이나 옆에 집 보니까는 도로가 물에 안 젖어 있더라. 그러면은 이제 이건 비가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록에서 비가 왔다는 이제 그 원인 후보에서 이제 제거를 우리가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점점 원인 후보를 그 좁혀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한 가지 후보만 남을 때까지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 뭐 계속 그 물에 젖은 도로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그 옆에 집 그 차를 보니까 아주 차가 깨끗하고 그 차 옆에 그 카와시 때 사용하는 그런 물동이하고 그 카와시 도구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이제 그 또 후보들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제거를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일하게 남는 원인 후보로서 옆에 집 아저씨가 내가 자는 동안에 일찍 일어나고선 카와시를 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좋은 설명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조사한 결과들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원인 후보는 카워시거든요. 물에 젖은 도로, 그 다음에 저 옆에 집은 물이 젖어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웃집 아저씨 차가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고, 그 옆에 카와시 도구들이 있고, 바로
역사 과학에서 우리가 과거 사건의 원인을 추론을 할 때 그러한 그 경쟁적인 경합하는 그런 원인 후보들을 제거하고 오직 유일한 원인만 남게 하기 위해서는 그 추가적인 단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모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 모아진 모든 단서들을 설명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원인 후보 그거가 남게 되면 바로 그것이 그 사건의 원인으로서 확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물에 젖은 도로와 달리 화산재는 오직 화산 폭발에 의해서만 생성되기 때문에요. 산 주변에서 화산재를 발견하면 그것은 과거에 화산 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즉 문제된 결과에 대해서 오직 한 가지 원인만이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의 존재는 원인을 확정하게 해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